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비가 쏟아지는 날의 박물관. 난 박물관에서 근무를 한다. 말은 국립박물관이지만 과거 전시행정 날림으로 지은 박물관이라서 완전시 외곽 산중에 위치하고 있다. 박물관 운동장에 가끔씩 고라니가 풀을 뜯다가 놀라 도망치기도 할 정도니 말 다했다. 국립박물관이라는 이름도 무색하게 건물도 조그만하고 근무인원도 달랑 3명이다. 말이 3명이지 1명은 야간 경비원이고 둘은 평일 근무, 주말 근무로 나누어 근무하는지라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명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도 그간의 노력으로 은근히 찾아주는 관람객도 많아지고 9월 10월은 유치원과 학교 단체 관람이 많아 혼자서 박물관을 돌보는 일은 여간 정신없는 일이 아니다. 한두 번 단체 관람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평일 외곽에 위치한 박물관을 찾는 이는 많지 않아서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이 점도 있다. 몇 주 전 일이다. 아침부터 유치원생 100여 명이 단체 관람을 와서 체험학습까지 하면서 정말 정신없는 오전을 보냈다. 원래는 나 혼자 근무하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해 주시는 체험학습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면 뒷정리도 도와주시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말벗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날은 감기를 지독하게 걸려 오셔서 수업이 끝나는 대로 빨리 돌려보내드렸다. 유치원생들도 관람이 끝나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박물관에는 또 나 혼자 남게 되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서류 처리 좀 하고 한 3시쯤 되었나? 숨 좀 돌리면서 커피 한 잔 타 마시려는데 아침부터 수상쩍던 하늘이 더 어두워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둑어둑하게 변한 하늘에서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지자 그렇지 않아도 고요한 박물관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조용하게 가을비를 감상하면서 커피를 한 잔 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대문과 내 차만 덩그러니 주차된 주차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묘하게 이상했다. 산중에 외롭게 달랑 떨어져서 혼자 근무하고 있지만 박물관은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간 무섭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을씨년스럽다고나 할까?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박물관을 감싸고 있어서 기분이 묘하게 나빴다. 가지고 나온 커피를 반도 안 마시고 버려버리곤 박물관을 다시 들어오는데 체험학습실에 누군가 서 있었다. 키가 제법 큰 남자가 뒤돌아서 우두커니 그냥 서 있었다. 누구지? 언제 들어왔지? 관람객인가? 다가가서 어떻게 오셨는지 물을까 싶었지만 좀 실례인 것 같아 일단 프론트로 향했다. 이상했다. 박물관 건물 출입문은 정문 후문 2개였지만 5m도 안 떨어져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난 커피를 가지고 정문에 서서 10여 분 커피를 마시다가 들어온 것인데 그 사이 바로 코앞의 후문으로 누군가 나도 모르게 들어왔다는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 이상하다. 난 정문에서 대문을 보고 있었고 아무도 안 들어왔었다. 주차장에는 차가 없다. 여기는 외곽 산중, 차가 없으면 외부인 접근이 어렵다. 비가 와서 잠시 피한 등산객일까? 그러나 사실 여기는 야산일 뿐이라서 누군가 등산을 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글로슨이 길지만 프런트로 걸어가는 사이에 든 생각이다. CCTV를 확인했다. 체험실엔 아무도 없었다. 좀 오싹했지만 곧바로 2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1체험실 CCTV도 사각지점이 있다. 하필 거기 서 있나 보다. 이내가 잘못 본 것일까? 일어나 체험실로 향했다. 내가 잘못 봤을 리는 없는 것 같고 비를 피해 들어온 사람이라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해 드려야겠다 싶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원래 아무도 없었나 보다. 프론트는 정문과 후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시야를 거치지 않고 나갈 수는 없다. 다시 2가지 생각이 든다. 1 처음부터 잘못 본 거다. 이달은 문으로 들어왔고 그 문으로 나간 거다. 내가 잘못 본 것 같지는 않았다. 확실히 우두커니 체험실 입구에 서 있는 뒷모습을 봤다고 생각된다. 박물관 출입구는 정문 후문 2곳이라고 했지만 평상시 개방해 두는 곳이 2곳이라는 말이고 다른 문이 2개 더 있다. 문제는 이 2 출입문은 평상시 폐쇄되어 있다는 것. 자물쇠를 걸어두어서 열쇠가 없으면 안 된다. 혹시 주말 근무자가 개방해 둔 채 퇴근한 건가? 비를 피하려던 등산객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열린 문으로 들어왔다가 그 문으로 다시 나간 것일지 모른다. 열쇠를 챙겨 들고 문을 확인하러 간다. 앞서 말했다시피 공립이라지만 작은 박물관이라 지적인 거리다. 그리고 자물쇠는 둘 다 잘 잠겨져 있었다. 그럼 내가 잘못 본 거래.
CCTV를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왠지 꺼림직하고 으스스해서 그만두었다. 다른 관람객들이라도 오면 그때 확인해 보던가 해야겠다. 참 별일도 다 있다. 확실히 본 것 같았는데 피곤한가. 정문으로 나가서 기지개를 한껏 켜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스트레칭도 하면서 피로를 풀었다. 뭐 여기까진 그냥 으스스한 날의 해프닝인 줄 알았다. 이제 4시 30분이 넘어가고 비는 더 굵어지고 주변은 밤처럼 어두워졌는데 오늘 방문객은 없다고 봐도 좋을 터였다. 이제 정말 들어가서 망중한을 즐기며 퇴근 시간까지 쉬어볼까 하며 박물관으로 들어갔다. 어지러진 책상을 정리 좀 하고 행정문서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똑똑똑 소리가 난다. 고개를 들어보니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박물관 유리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아이쿠, 관람객인가? 난 못할 짓 하다 걸린 아이처럼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물관에 바로 들어오시지 못하고 개관을 했는지 저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였다. 또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상했다. 정문에서 스트레칭하며 박물관 대문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와서 책상 정리니 뭐니 했지만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박물관 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와서 유리문 하나를 더 통과해야 건물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난 그 문에 종을 달아두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열지 않는 이상 소리가 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소리에 놀라곤 한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외곽문을 통과해서 내부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다는 거다. 프런트에서 이 종소리를 안 내고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여하튼 참 신기하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부문을 열어드린다. 난 키가 190인데 여자는 키가 작고 모자까지 눌렀어서 얼굴은 안 보인다. 얼핏 봐도 얇은 옷을 입고 비에 흠뻑 젖어 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관람 오셨습니까? 하면서 문을 열어주며 주차장을 힐끗 봤는데 차는 역시 내 차뿐이다. 걸어왔단 말인가?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여자가 한 말이었다. 아, 네, 들어오세요. 화장실은 여기 뒤로 나가셔서 왼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추운 날 흠벅 젖은 아가씨가 걱정스러웠다. 박물관 화장실은 후문으로 나가서 10여 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지붕이 연결되어 있어서 비를 맞지 않고 갈 수 있었다. 난 아가씨를 위해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무실로 향했다. 화장실로 안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등 뒤에서 아가씨가 말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화장실은 박물관 후문 지척으로 훤히 보이는 곳에 있고 지붕도 연결되어 있다. 무서운가? 화장실 불을 좀 켜달라는 건가? 얼마 전 여자 화장실 살인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 처음 보는 남자한테 화장실 안내를 해달라는 사람은 얼마나 쪽팔릴까 싶어서 당연하다는 듯이 네 그러죠 하면서 앞장섰다.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고양이들이 야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전에 산고양이에게 밥을 몇 번 줬더니 아주 눌러앉아 새끼를 낳아 6마리라는 대식구가 되어서 사료를 엄청 먹어대는 놈들이었다. 산고양이들이면서 사람을 엄청 잘 따라서 개처럼 부비고 애교를 부리는 친구들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 살갑게 대해서 걱정이 들기도 했던 놈들이었다. 그런데 이놈들이 털을 바짝 곤두세우더니 하악거리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만든다. 이놈들이 이러는 건 처음 봤다.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안아보겠다고 달려들 때도 야옹거리면서 도망만 치던 놈들이 이러니까 내가 더 당황스러웠다. 이놈들이 왜 이러지? 평소에는 안 그러는 녀석들인데 오늘 이상하네요. 저리 가. 하면서 손을 휘휘 저어 쫓으려는데 고양이들이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내 어깨를 넘어 뒤로 달려들었다. 6마리가 순식간에 나를 뛰어넘어 손님에게 달려드니 난 기겁했다. 관람객이 박물관 고양이에게 다쳤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이다. 뭐야? 하면서 반사적으로 뒤에 아가씨가 있는 곳을 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고양이들은 아직도 뭔가에 잔뜩 흥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지만 뒤에 있어야 할 아가씨는 어디에도 없었다. 주변은 탁 트여 있어서 그 찰나의 순간에 어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혹시나 박물관 건물로 들어간 건 아닌가 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처음부터 아무도 안 왔었던 것만 같았다. 이제 나도 정말 정신이 없었다.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시청 과장님께 보고하고 튀어? 경찰에 신고해? 다들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일단 박물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자기를 굽는 체험 선생님께 전화를 했다.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지금 꼭 좀 와주시라고 했다. 한 10여 분 후에 도자기 선생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방문해 주셨다.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괜찮으냐고 물으시면서 멧돼지라도 나왔느냐고 하신다. 난 좀처럼 흥부를 잘하지 않는 사람인데 손이 부들거리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워버버버. 횡설수설하면서 선생님을 옆에 모시고 CCTV를 돌려봤다. 난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인사를 하고 문을 열고 누군가를 안내하고 있었다. 도자기 선생님도 크게 놀라셨다. 결국 박물관 문 닫을 때까지 도자기 선생님과 함께 있다가 문을 닫고 퇴근할 수 있었다. 도자기 선생님은 다행히 내일 아침에 자기 할 일거리를 가지고 박물관에 와서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했다. 별 수 있나? 다음날 난 정상 출근을 했고 과장님께 전화로 구두 보고를 했다. 참 황당해 하셨지만 어린애도 아니고 직원이 그러니 안 믿을 수도 없을 것이다. 오후에 과장님이 방문하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CCTV도 함께 보았다. 문제는 여기도 관공서라 인원을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야간 근무자가 놀고 있는 자기 백수 동생을 데려와 함께 근무시키고 체험학습 강사비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소동은 가라앉았다. 어제 도자기 선생님이 근처에 사시는 무당을 모셔왔다. 무형문화재 등록권으로 나도 안면이 있던 분이었다. 그분이 박물관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시길 박물관 터나 뭐나 나무랄 데 없다고 하셨다. 잡기가 붙거나 뭐 이런 곳이 아니고 밝고 따뜻한 기운이 머무는 그런 곳이라고 하셨다. 그럼 그날은 왜 그런 건가요? 운수가 나쁜 날이지. 네. 가끔 그런 날이 있어. 엄청나게 좋은 터여서 잡기가 아주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기운의 터가 아니라면 가끔씩 이런 놈들이 방문을 하기도 해. 그분 말씀으론 비바람이 몰아치며 음기가 강해지는 날에는 그 비바람을 타고 사람을 놀래켜주는 걸 업으로 하는 잡기들이 가끔씩 나타난고 했다. 그나마 평소에 고양이들에게 잘 해줬던 것이 나를 도왔다면서 앞으로도 고양이들에게 잘하라는 당부를 하셨고 박물관 터나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니 직장을 옮기거나 할 생각 말라고 하셨다. 앞으로 박물관이 커지고 좋아질 거라고 하시며 여기서 잘해서 관장까지 하라는데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하튼 난 아직도 그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제 다시 1인 근무 체제로 돌아갔다. 두 번째 이야기, 친구의 비밀. 중학교 1학년 무렵 나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따돌려지거나 한 것은 아니라 친구들과 종종 이야기는 나눴지만 여자아이들이 모이면 생기기 마련인 그룹들 중 어느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따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것 정도라고 할까요. 말을 건네면 다들 받아는 주지만 그렇다고 내가 먼저 다른 아이한테 말을 거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웃사이더 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내 심정을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던 것뿐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해 종종 이야기하다가 당황할 때도 잦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던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저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오고 나니 다들 그런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고 떠들어대서 나는 그 화제에 전혀 끼어들지 못했던 겁니다. 나만 아직도 어린아이였던 거였겠죠. 그 무렵 유행해서 다들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던 휴대폰도 없었기에 나는 같은 반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아이였습니다. 우리 반에는 딱 한 명, 다들 가까이 가길 꺼리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딱히 성격이 나쁘거나 이상한 점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걔네 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잔뜩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중학생이라고는 해도 그 무렵쯤 되면 다들 그런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아기의 찬 호기심으로 바라볼지언정 가까이 다가갈 생각은 아무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부터가 아웃사이더였던 데다 그런 소문에 워낙 둔감했기에 그런 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그 아이와 이야기할 때도 그저 평범하게 말을 섞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점차 그녀는 나 말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던지 쉬는 시간마다 내게 다가와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나도 걔네 어머니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됐지만 나는 평범하게 그녀와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친구가 나뿐이었던 것처럼 내게도 친구라곤 그녀뿐이었으니까요. 아마 필시 그녀도 그걸 은연중에 알아차리고 안심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아이와 온갖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에 관한 이야기만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도
그 아이도 의도적으로 그 화제를 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아이와 친해진 후에도 나는 종종 그 아이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한밤중에 집 근처를 지나가노라면 괴성이 들려온다느니, 도둑 고양이를 잡아 집 안으로 질질 끌고 갔다느니, 신흥 종교에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라느니, 남편을 자살로 몰아넣었다는 등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무 근거 없는 험담도 분명 섞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소문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그녀의 집에서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서론이 꽤 길어졌지만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그렇게 친한 친구였던 그 아이와의 인연이 끊어지게 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그 아이가 감기 때문에 학교를 쉬었습니다. 그녀가 학교를 쉬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학교에서 외톨이로 남은 쓸쓸함을 느끼며 새삼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되씹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네 집에 프린트물을 가져다 주러 가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집과 그 아이네 집은 반대 방향이었기에 원래대로라면 집이 가까운 다른 친구가 프린트물을 가져다 줄 예정이었습니다. 불운하게도 그 역할을 맡았던 남자아이는 흔쾌히 내게 그 역할을 양보해 주었습니다. 너희들 사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말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남자아이는 해실해실 웃고 있었으니 내심 꽤 안도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선생님에게서 그 아이네 집 위치를 전해 듣고 그 아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프린트물을 가져다 주겠다고 자청한 건 모두 호기심 때문이었으니까요. 그 아이네 집이 보고 싶다는 호기심. 설마 소문만큼 두려운 곳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집으로 향하게 되자 내가 하는 일이 혹시 그녀를 배신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에게는 더요. 살짝 후회가 되기 시작했지만 그날 받았던 게 꽤 중요한 프린트물이었기에 전해주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터벅터벅 걸어 그 아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그마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조금 오래되기는 했어도 거리 풍경에 녹아들어 있는 평범한 집을 보자 나는 조금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분명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별 문제 없는 평범한 집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2층 방 창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나를 보다가 고개를 안으로 쓱 들이넣었습니다. 곧이어 계단을 급히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문이 자자한 어머니 대신 그 아이가 나오는 것에 안도하며 나는 그 아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미닫이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싶었지만 곧바로 문이 열리고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감기가 아직 다 낫지 않은 것인지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에이야, 무슨 일로 온 거야? 이거, 프린트물 가져다 주려고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딱히 이상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나는 안심하고 프린트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어서 기운을 차리라 전하. 이런저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일 없이 프린트물을 전해준 것에 마음이 놓인 나는 편한 마음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집을 떠나려던 차에 나는 이상한 걸 보고 말았습니다. 현관에서 바로 왼쪽 방 커튼이 열려 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아까 그 미닫이 문 소리가 들렸던 방인가 싶어 별 생각 없이 나는 곁눈질로 그 방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실수였던 겁니다. 다다미가 깔린 방 가운데 몸집이 작은 여자가 양손으로 무언가를 위로 들어올린 채 휘청거리며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전구를 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요. 손에 들고 있는 건 고양이였습니다. 아니, 혹시 개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히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갑자기 그간 들어온 소문들이 생각나며 두려워지기 시작해 나는 쏜살같이 달려 도망쳤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커튼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날 그 아이는 학교에 나왔습니다. 나는 어제 본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렇다고 그녀에게 직접 물을 수도 없어 소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기에 나는 혹시 그저 전구를 갈고 있던 어머니를 내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쉬는 시간이 되어 그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말이야, 엄마까지 감기에 걸려서 드러누워 버리셨지 뭐야. 라며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에이 넌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간접적인 이야기긴 했지만 그 아이가 자기 가족에 관해 입에 담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놀라는 한편 강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기 직전 4교시 그녀는 수업 도중 쓰러져 양호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무래도 감기가 다 낫지 않았음에도 무리해서 학교에 나왔던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사실 39도 가까이 열이 올라 실제로는 움직이면 안 될 몸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선생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집으로 비틀비틀 돌아갔습니다. 집은 학교 근처이니 괜찮으리라 생각하면서도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 관해 생각하는 사이 나는 기분 나쁜 생각 하나를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무리를 하면서까지 학교에 온 건 학교를 쉬면 내가 집으로 찾아오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니 모든 게 그렇게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평소에는 말 한마디 없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꺼낸 걸까? 혹시 그건 내 신경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건 아닐까? 그만두면 좋을 텐데 기분 나쁜 생각은 마치 증식하는 것처럼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어제 들었던 커튼 소리. 그건 혹시 2층에서 날 내려다보던 그 아이가 닫은 커튼 소리였던 건 아닐까? 그런 의문들 속에서도 우리 둘 사이는 한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던 그녀는 그녀고 내가 있어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나도 묻지는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로 됐고 그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12월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또 학교를 쉬었습니다. 선생님은 또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그쯤 되자 나와 그 아이를 무슨 커플 비슷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 당연히 선생님도 내게 프린트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조금씩 그녀도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전만큼 기피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까지 나서서 내게 부탁을 해오니 거절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싫다고 몇 번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난번처럼 터벅터벅 그 아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편함에 넣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 편이 그녀에게도 편할 테니까요. 그러는 사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가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나는 놀라 물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을 들고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프린트물 A가 가져다 주러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튼 고마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프린트물을 내 손에서 빼앗듯 잡아챈 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프린트물로 입을 막더니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괜찮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며 다시 웅크려 앉았습니다. 손에 든 프린트물은 토사물로 잔뜩 더러워져 있었고 옷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다는 거야. 됐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나는 현관으로 고개를 돌려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안에 누구 안 계신가요? 에이야, 부탁할게. 나는 괜찮으니까 그만해. A는 눈물 고인 눈으로 부탁했지만 나는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우정이라고 할까 오기 같은 것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친구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는 초조해짐과 동시에 그녀의 어머니에게 강한 적개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아픈데 어머니란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면서요. 잠깐 안에 들어갔다 올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 돼. 실례합니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우선 그 아이가 토한 걸 치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닦아낼 도구를 찾기 위해 현관 맞은편에 보이는 복도 끝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왼쪽, 지난번 내가 봤던 그 미닫이 문이 달린 방에서였습니다. 역시 이 안에 있는 건가?
친구를 위한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 있던 상태였기에 나는 과감히 그 미닫이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 아이의 어머니인 듯한 여자는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포즈로 역시나 죽은 고양이를 들어 올린 채요. 하지만 그런 괴이한 모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더욱 두려운 것이 그 방 안에 있었던 겁니다. 문을 열었는데도 그 아이의 어머니는 내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손에 들린 고양이를 따라 내 시선은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천장에는 커다란 얼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눈, 코, 입. 딱 그것만요. 눈썹도 머리카락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죽으로 만든 가면이 천장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에 나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판단조차 내리지 못해 나는 소리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든 걸까, 저걸? 눈썹도 머리카락도 없는 얼굴은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알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눈은 그저 바닥만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는 사이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내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라고 말하며 내게 고양이의 시체를 건넸습니다. 나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와중에 미친 듯 달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바깥에 주저앉아 있던 그 아이는 내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에이야, 아니야. 가지마. 저건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우리 엄마가 이상한 거야. 엄마가 이상한 것 뿐이라고. 그녀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나는 도망쳤습니다. 감기 때문에 아픈 그녀를 버려두고요. 하지만 이미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봐버렸던 겁니다. 그게 만든 게 아니라는 증거를요. 그 방에서 도망치기 직전에 천장에 달린 얼굴은 눈을 깜빡거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나는 그저 그날 봤던 광경이 너무나 무섭고 무서워서 잊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는 그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녀와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져 이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의사. 할아버지는 절물적 깊은 산속마을에 살고 있었다. 마을에는 그닥 평판이 좋지 못한 의사가 딱 한 명 있었다. 할아버지가 알고 지내던 나이 지긋한 남자가 맹장염에 걸리자 어쩔 수 없이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고름 처치를 잘못한 탓인지 그만 복막염이 일어나고 말았다. 시내 병원으로 옮겨 장수척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겨울인데다 눈이 엄청나게 오는 지역이라 버스는 이미 끊겨 있었지만 운 좋게도 우연히 마을에는 육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소달구지에 환자를 태워 시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환자는 진통제를 맞고 담요를 칭칭 감싼 채 달구지에 올랐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통증 때문에 마구 뒹굴다 담요는 다 풀려버렸다. 그의 입에서는 계속 의사를 원망하는 말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 의사가 제대로 처치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잔뜩 앙심을 품은 것이었다. 너무 날뛰는 그를 견디다 못해 의무병 한 명이 그의 상태를 살폈지만 결국 환자는 저녁 무렵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의무병이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완전히 죽은 후였다고 한다. 그래서 더 이상 병원까지 데려갈 필요도 없다는 판단 하에 그의 사체를 도중 어느 민가에 내려놨다고 한다. 마을에서 사람을 보내 사체를 인수해 가라는 것이었다. 그 집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요로 사체를 감싼 얼반지에 올리고 마구간에 사체를 안치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집 주인이 사체의 양을 올리려는데 담요만 남아있고 사체가 사라졌다고 한다. 사체는 수술을 했던 의사 집 앞에서 발견되었다. 환자는 꽁꽁 얼어붙은 채 두 눈을 치켜뜨고 의사네 집 현관 앞에 눈투성이가 되어 우뚝 서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 광경을 본 의사는 홍비백산에 그대로 자빠져 허리를 다치고 말았다고 한다. 그게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사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그 의무병이 죽음을 확인했을 뿐더러 폭설이 내리는 와중에 밤부터 아침까지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도착할 거리가 아니었다는 걸 강조했다. 그 후 그 마을은 계속 의사 한 명 없이 살고 있다고 한다.
마을 진료소에 아무리 새 의사가 들어와도 모두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둬 버린다는 것이다.